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봤던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해설을 하기 전에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이미 시험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90점 이상 맞는다는데 나는 왜 50점뿐이 못 맞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점수가 나오지? 요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듣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부를 처음을 하시면서 다음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이제 이 기출을 들을 때는 이 기출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근데 이미 시험을 봤던 분들 중에는 내가 저 부분을 요렇게 공부를 해서 요걸 잘못 맞췄고 이걸 틀렸구나.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이 분석이 안 된 공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당이에요, 허당. 그러니까 기출이 일단 분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기출을 분석을 쭉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우리 출제 기관이 바뀌었잖아요. 문제가 미세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딱 직관적으로 문제를 딱 보면 답이 보이는데 요번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은 중앙경찰학교가 주관이잖아요. 조문을 넣어도 조문을 하나를 넣어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오답 포인트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조문도 조합을 시켜서 종합 문제로 해서 논리를 요하는 문제들이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배경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무 쉬워서 이게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쉬워서 뭐 20분 컷, 뭐 15분 컷, 25분 컷 해서 이번에는 좀 점수 좀 나오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해봤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자는 거죠, 우리는. 그 원인을. 왜냐하면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시험 출제 기관은 같고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또 그 점수 내지는 그 점수보다 떨어지거나 5점, 10점 올라가는 그 현상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출 해설은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포인트점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가지고 이 상담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틀리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눈높이 관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맞춰야 된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90점대 이상을 올린 사람들은 기쁘겠지만 이건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강의는 의미가 없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도 안 되겠죠. 속상할 자격도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카페에다가 시험을 바로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난이도를 투표를 해봤잖아요. 그럼 한 3,2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적어 왔는데 10문제 이상이 어렵다 27.5%, 7문제 이상이 어렵다 35.9%, 5문제 이상이 어려웠다 26.9%, 그 다음에 3문제 이상이 어려웠다 5.3%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선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5점에서 80점 정도면은 뭐 괜찮고 여경 같은 경우는 80점이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시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던 문제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4문제에서 5문제.
제가 봤을 때는 4문제, 5문제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고득점의 당락을 좌우하는 아마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한 10번 문제 정도, 10번 문제 정도,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배경적인 거, 요즘에 이제 요런 게 한 문제씩 꼭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표기한 것 중에 만 19번이 이번 시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2개 지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지문인데 2번, 4번 지문은 1번과 3번 지문이 좀 그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지문들이 등장해서 이 부분에 조금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옥과 천당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본 사람은 풀 수 있고 안 본 사람은 못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문제로 요거는 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 정보 수집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안녕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녕과 질서 해가지고 오답을 냈는데 이번에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로 해가지고 이제 오답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2, 3, 4 소거법으로 하면은 이 1번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 이외에는 이번엔 행정법 부분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경찰행정학 부분은 좀 많이 난이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에도 본 사람은 뭐 몇 초 컷인데 어떤 학생은 요거 딱 1번 지문 하나 알았는데 그게 딱 아는 게 오답으로 나와.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 강조했던 게 요거는 아는 사람은 푸는데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웠을 내용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다지 그렇게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점수를 가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분석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보시면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잘 보시고 가야 돼요. 요게 시점, 예방이냐 진압이냐. 그 다음에 목적, 행정경찰은 안녕과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가 목적이잖아요. 임무 딱 그대로 튀어나오죠. 혹시 목적하는데 3권 분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그 1 더하기 1은 2다 라고만 애워놓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변수들을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경찰과 협의행경찰 나오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행정경찰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오리지널 경찰의 독자적으로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거고 여기는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다른 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유사시 경찰 업무를 도와주는 거니까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애웠다면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울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애웠다라면은 조금 생각을 해서 덜 애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질서경찰은 권력을 쓰는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 행정경찰은 명령 강제라는 권력을 쓰잖아요. 여기 봉사경찰은 비권력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권력을 쓰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절대 권력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여기로 가고 권력을 쓰든 비권력을 쓰든 형식이 경찰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안경찰이면 요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얘기예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보시면 이게 봉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권력 나와 있으니까 실질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가 바로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1번이 혹시 틀린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살짝 바꿔서 출제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 답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석을 해드리는 게 저의 오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본 사람들이 내가 왜 이 번호를 썼는지 그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그 갭만큼 원인 분석을 해서 공부를 그렇게 안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형식 실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딱 형식 실질이 나오면 이 표를 딱 생각하셔야 돼. 형식 실질. 요러면은 이게 이제 딱 끝나는 건데, 여기도 안 들어가는 거. 요번에 경강 기출을 해석을 유튜브에도 여러분 또 요것도 올라갈 거지만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시면 몇 문제 건졌을 것 같은데요. 경강 기출 해설을 들었어도.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의용경찰, 법정경찰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요번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이게 두 문제의 지문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금 전에 보세요. 계속 반복되냐. 명령 강제라는 수단을, 권력적 수단을 썼으니까 요거는 경찰이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활동.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암기가 되면은 버겁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제가 던지는 거예요. 왜?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뒷부분을 못 풀어요. 경찰행정법 파트, 강론 파트가 버거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보세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 작용했으니까 여기 지금 작용을 기준에 벌써 틀렸잖아요. 형식은 보통 경찰 기관이에요. 조직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계속 나오는데 여기 무슨 경찰이에요? 국회이니까 국회 경위는 경사 경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찰? 의용경찰. 의용경찰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경감부 시험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쉬웠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정보경찰은 권력입니까? 비권력입니까? 보세요. 문제가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문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봉사경찰, 이거 비권력적은 정보경찰이니까 절대 어디는 갈 수 없어요? 실질은 절대 갈 수 없잖아요. 형식은 갈 수 있어도. 왜? 이유가 뭐니까? 명령 강제를 쓰지 않는 정보경찰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분석을 밑에 게 해보시면은, 자, 범죄수사. 범죄수사는 사법경찰 활동인데, 사법경찰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죠.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경찰은 조금 전에 뭐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요것 때문에 절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 기관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타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럼 타행정기관인데 요건 보통 경찰 기관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경간 기출 해설을 들었으면은 제가 강조를 해서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나오면은 영미의 영향. 그 다음에 안녕과 질서 유지가 나오면은 대륙법계 영향.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직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1구, 7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미, 대륙 다 영향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우면서 공부하면은 머리 빠가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찰에게 암기 과목으로 생각이 들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다 연결되죠. 한 문제 같죠, 지금 느낌이?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는 경직법 1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1호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고 7호에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나온다면 요거는 대륙법계, 요거는 영미법계. 그러면 경직법은 영미, 대륙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다. 고로 우리나라 경찰 개념은 대륙, 영미를 모두 받고 있다. 요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죠? 1945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의 경찰의 역사는 패러다임이 요렇게 대륙의 영향에서 패러다임이 영미의 영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대륙, 영미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경찰 개념은. 자, 그 다음에 범죄수사.
자,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물었어요. 자, 우리나라를 물었기 때문에 대륙법계에는 행정과 사법을 재와 형벌법정 프랑스에서 구분하고 있잖아요. 대륙법계는 구분. 그러나 영미법계는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세요. 1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2범 범죄 예방, 진압, 범죄 수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행정경찰, 뒤에는 사법경찰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우리 사물관할이에요. 사물관할이 뭘 말하죠? 1국 2범 3경 4공 5교 6회 7그 요걸 사물관할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해서 요거는 삽입구로 딱 빨리 잘라내세요. 객관식 볼 때 좀 문해력이 조금 좀 딸린 분들은 빨리 요걸 잘라내세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영어로 치면 삽입구니까.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경찰 통제를 위한, 자, 대륙법계 나오면은 성문, 영미는 불문. 성문이니까 보세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 이렇게 사법적 통제, 그러니까 사후적이에요, 사전적 통제가 발달했어요. 사후적 통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통제. 여기에다 사법적 통제를 사후적 통제로 바꿔치기 해서 나온다. 이런 응용력을 기르는 게 요즘 시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쭉쭉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헥스와 이청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헥스 이청기를 봤는데도 이번에 막 5, 60점, 6, 70점 나와서 좌절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헥스 이총기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요러면은 이렇게 틀린 거고, 요거는 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요런 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복기를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 나오면 대칭구조 뭘 보셔야 돼요? 질서. 안녕은 성문기범, 질서는 불문기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공공의 안녕. 그럼 안녕 나오면 성문기범인데 뭘 봐야 돼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 이중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안녕은 성문기범. 자, 그러면 안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계속 나오죠, 요게. 지금 경관에서도 요거 나오고 계속 나와요, 요즘에. 그럼 보세요. 요걸로도 볼 수 있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국민은 개인적, 사회적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큰 개념은 뭐예요? 안녕이 있죠. 안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다 포괄하는 상위 개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안녕과 질서 유지가 먼저 나왔어요. 대륙법계니까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은 나중에 나왔죠. 그럼 우리는 관민으로 끝났잖아요. 대륙법계는 관주도로 움직인다라면 영미법계는 민주도로. 그러니까 관에서 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 1945년. 뭐 이런 거 알면 앞부분은 틀릴 게 없어요. 지금 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도. 자,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공공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 자, 법질서의 불가침은 안녕의 요소 중에 하나죠. 법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게 제1의 요소라고 그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불가침은, 자, 사법규범. 사법규범의 대칭구조는 무슨 규범이에요? 공법규범이죠.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앞으로 시험 유형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전 요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깊은 문제로 나올 것으로 봐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법질서의 불가침은 공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사법규범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원칙적으로, 자, 우리 경찰은 공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우리 경찰 공공의 원칙을 생각 같이 하셔야 돼. 사생활, 사주소, 사경제, 민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사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사법규범. 그러나 뭘 생각하셔야 돼? 혹시 문제를 푸실 때 보충성이라는 개념을 생각 안 했다면 이 문제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지문을 읽었을 때에 느낌이 안 온 것은 그냥 모르고 외운 거예요. 모르고 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발전돼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사법규범은 경찰 공공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원칙적으로 공적인 것만 경찰은 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익 자원이니까 공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 사주소, 사경제, 민사는 관여하지 않는 게 이게 사법규범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뭘로? 예외적으로 보충성.
야, 이거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네, 위험해, 이럴 때는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기본, 공법기본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런 건 지금 내가 설명을 하니까 이거저거를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들은 머리로 쑥 지나가면 싹 그 경찰학 전 범위를 1페이지부터 외사까지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툭툭툭툭툭 나오는, 이건 뭐예요? 엄청난 공부량이 되어야만, 그게 바로 소구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 사람들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고득점 맞는데 90점 이상 맞는데 저 알지도 모르고 이렇게 90점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 이해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 암기주가 아니라. 이게 특징이거든요. 90점 그냥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질서 무슨 규범이에요? 불문이잖아. 그때 기준이잖아. 이게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러면 질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배적인 윤리 가치관을 기준으로 질서의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질서가.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면 살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유동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느낌 알겠어요? 자, 요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요게 오답 포인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문규범의 총체. 자, 요렇게. 야, 요즘에 이거 상당히 그 S급 중에 SS급이에요. 예. S지, 이원업이. 인권 존중주의. 국자법 관련 없어요? 국자법 5조에 인권 존중주의 들어가 있잖아요. 노래 불렀잖아요. 귀 닦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3번. 이번에 막직자에서 첫 번째로 제가 거론해 줬죠. 행정기본법.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있잖아요. 어느 파트든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건 전부 다 경영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앞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공법 나와 있죠. 그러면 뭐와 쫙 비교해야 돼요? 다음을 위한 것이니까. 무슨 법? 국공법. 그럼 경공법은 정치 관여 금지, 국공법은 정치 운동 금지. 국공법 33, 경공법 55. 무슨 말인지 알았죠? 5년의 징역, 과 요것도 조심해라 그랬어요. 또는이 아니고 과 5년의 자격정지. 요것도 이제 앞으로 보세요. 과가 또는으로 해서 오답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국민권익위원회 나와 있는데 국민감사청구, 요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요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요게 이제 오답 포인트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답 포인트. 자, 이런 문제는 관민으로 그냥 끝나요. 관민. 보세요. 관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법계? 대륙법계. 여기는 무슨 법계? 그 다음에 국가경찰, 자치경.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렇죠? 그럼 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민과 멀어지는 어떤 정책을 쓰는 것 같아. 관료화로 인하여. 그럼 뭐 해당돼? 관주도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국가경찰로 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나와 있으니까 민주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연습을,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잘 보란 얘기예요. 요 문제를 요렇게 바꿔야 이제 또. 민주성보다는 능률성 확보된다. 이러면은 이제 대륙법계 국가경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거는 능률성은 관 국가경찰, 민주성은 민 자치경찰. 요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나오면은 국가경찰이잖아. 자치경찰은 지역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또 안 틀리게 하면 돼요. 자, 7번. 요거는 무슨 초등학교 문제예요? 기회를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돈 없으니까 대학 못 가잖아요. 그럼 대학 못 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경찰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잖아요. 차별. 여러분들 차별과 소외는 차이점 뭐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은 소외로 가시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남 얘기 안 듣고 내 말만 오라 그러면 불권주의로 가시면 되고. 끝.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을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이거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알아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자, 이게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해요. 요 부당한 지시인데요? 뭐라고 명확하게 소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는데도 계속 상급자 야 씨발 그래도 반복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강령 책임관과 이때는 상담하여야 한다. 그러면 행동강령 책임관이 상담을 딱 받아봤더니 오이씨 이게 어마무시한 잘못된 지시라는 게 뭐 취소나 변경을 해야 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야 이거 이제 상관이 부당한 지시한 게 이게 알려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이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요거 2번도 마찬가지. 요즘에 요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요. 경찰학 전범위에서 다른 법령 사회상규, 이게 사회상규가 조리라고 표현해도 좋고 일반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해도 좋아. 이 단어가 경찰학에서 나오면은 형광펜 치러놓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게 예외야.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사회상규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훅 넘어간다는 게 미리 정리 안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강점 있게 나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보세요. 청탁금지법하고 행동강령 책임과는 딱 똑같은 15, 2, 7까지는 숫자가 똑같대요. 외부 강의 등이. 근데 딱 하나 3만 외부 강의 3개월 3회 초과할 수 없다. 딱 요것만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복합 문제, 지문 하나가 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조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3회를 초과할 수 없는데 3회를 초과할 수 없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횟수 제한도 없어요. 여기 자, 외부에는 혹시 3회를 초과하려면은 자, 요것도 오답 포인트. 누구에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보고받는 건 안 되고. 이게 이제 축축축축 넘어가네. 어떤 경우에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말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지문은 사실 요 지문 때문에 당황하셨나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2번, 3번, 4번 지문은 청탁금지법을 공부했다라면은 그냥 그 발에 밟힐 정도로 나온 지문들이에요. 요거는 보세요. 요거 증여를 포함, 요게 제외냐 포함이야 오답 포인트 나오는 거 요거 있죠. 증여를 제외한 정당한 권한이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통상적인 범위 요겁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교통 숙박비 등 제공해도 이건 청탁금지법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외부 강의 대가로서 금액을 초과할 때 이 오답 포인트는 소속 기관장이 요것도 문제를 조문을 녹였어요. 2개 조문을. 그래서 조문만 쭉 해서 암기 포인트 잡았다가 자칫하면 틀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요거요. 소속 기관장에게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이게 다 오답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답 포인트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초과금을 외부 강의를 했는데 40만 원이 최고인데 1.5배를 하면 60만 원까지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40만 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속 기관장에게 돌려줍니까?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죠. 요거 제공자. 요것도 오답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이제 전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쉬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요거 내용도 뭐 일반적인 내용들 다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요거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요걸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너무 어려웠을 것 같고, 요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요거부터 한번 봐봅시다. 적극행정 면책, 그러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면책 심사의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감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할 것 같아. 그 사람이 감사 대상자잖아요. 내가 징계를 당할 것 같아. 그러는데 나 이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나는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청해서 내가 책임을 면하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대상자 플러스 부서장이나 거기 감사 대상자 소속 기관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의 두 개 지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신청이 가능해요. 자기 여기 감사 대상자 기관장 플러스 부서장도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을 책임에서 자유롭게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런 거 스토리텔링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자, 요거 1번은 뭐 별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면책 심사위원을 요것도 조심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둬야 된다. 요것도 조심해야 되고, 면책 심사위원 5,7명 성별을 고려해서 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이다. 자, 우리 일반적인 뭐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부 안 된 사람은 어려웠을 겁니다. 요 내용 나온 게 또 나온 거예요. 경간에서도 요게 이제 일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간 기출도 자세히 공부해서 몇 문제 건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요거 강의를 듣고 경간 그 기출 해설을 가만히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저게 이거네? 이게 몇 문제 될 거예요, 아마. 요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갑자기 지금 이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 파트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부각되고 있어요. 브랭텐과 파우스트 딱 나오면 1차, 2차, 3차를 머리에 딱 캐고 1차는 일반 대중, 우범자는 우범 집단, 여기는 범죄자, 여기 딱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범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암기로만 갔다면은 생각을 조금 바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도 암기로만 갔다면은 조금 클릭 조정을 해야 될 이론입니다. 보세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일반 대중이냐, 우범자냐, 우범집단이냐, 범죄자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2차 범죄 예방이니까 우범자는 우범 집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자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럼 이미 지금 주어가 뭘로 끝났어요? 뭘로 들어왔어요? 범죄자니까 몇 차로 가야 돼요? 끝난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이미. 그 다음을 위해서 상습적 대책 제보 억제를 지향하는 범죄 전략을 말하고 여기도 또 틀리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교화 교선하는 것은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전환제도는 몇 차로 가야 돼요? 우범지대를 우범안지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우범자, 범죄 저지를 사람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안지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 전환제도는 몇 차로 가야 돼요? 2차를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일반적인 뉴먼의 영역성, 감시성, 이미지.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환경으로 나올 수 있고 입지 조건으로 나올 수 있고 무슨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안전지대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고. 샘은 어떻게 해오라고 그랬어요? 집합 효율성 이런. 야, 샘 난다. 그런데 경찰관이 관이 안 돼서 야,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좀 민간인 자율방범대원들 자기들끼리 막걸리 먹으면서 지금 자율방범 하는데 우리 경찰관들 입장에서 우리는 안 끼워주고 자기들만 막걸리 먹으면서 자율방범하네. 아, 샘난다.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찰은 공식적 사회통제이고 자율방범대원들은 비공식 사회통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공식적 사회통제를 강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느낌이 안 온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잘 귀 기울여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코엔과 펠슨 일상활동 이론 나오면 머릿속에다 뭘 딱 숲을 그려놔야 돼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활동 이론, 패턴 이론, 요게 딱 머리에 촥 흘러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안 놓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뭐죠? 클락이 주장한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합리적 선택 이론은 고전주의 바탕을 두잖아요. 그럼 뭐예요? 클락과 코닛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코펠, 일상활동하면서 코펠, 코엔과 펠슨이잖아요. 코펠에 남이 끓으면 맛있다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일상활동 이론은 두 가지만 딱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게 범, 대,
if 요것과 뭘 구별해서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silly의 동사 수례를 구별 요거 이제 나온 거잖아요. silly의 요 범행의 기술이 silly의 저 동사 술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바. 여기 안 나오면 여기 나오고 여기 안 나오면 여기 나오고 벨로 이너시아 비저빌러리 엑서스 요거 엑세스 요거 조심해라고 그래. 요거 계속 요것도 지금 앱센스가 한번 나왔고 나중에 이제 뭘로 나올 확률이 높아. 어세스먼트 평가로 해서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나올 게 딱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살짝 바뀌면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이 시험에 70점대를 못 넘기는 사람들은 공부의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공부의 방법 분석하셔야 돼요. 경찰학은 공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강조 많이 했잖아요. 헌법이나 형사법 접근법하고 또 다른 겁니다. 경찰학은 사회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어 싸움이에요. 이게. 그냥 모르니까 여러분들 경찰학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조사하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숫자나 이런 것들. 사회과학이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가장 기초 문제가 나왔어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나오면 뭘로 나와야 돼? 전통적 경찰활동. 그러면 이제 보세요. 1번부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우리 관주도, 민주도, 대륙법계, 영미법계, 국가경찰, 자치경찰,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 보세요. 딱 하나로 끝나요. 이 원리가 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보세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물었죠. 그러면 관주도예요? 민주도예요? 민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범죄 질서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보세요.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하는 협력 제한이잖아요. 만약에 관이 민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거나 이해를 시키면 PCR이라고 그랬죠.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그런데 관주도로 움직이면은 TP라고 그랬잖아요. 전통적 경찰활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TP, PCR, CP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보세요. 지역사회 협력, 분권화. 요런 것들 보세요. 살짝 분권화를 뭐를 올려요? 집권화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집권화는 여기로 가고 분권화는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관과 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웃지향적 경찰활동만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만,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자식들이 누구 있어요? 뭐 지역중심 이웃지향, 그 다음에 뭐 문제지향적, 그 다음에 증거기반, 정보기반, 이런 것들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일반적으로 6가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도 뭐 많이 있기는.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봐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여기는 그러면은 큰 틀이 뭐예요? 진압이에요? 예방이에요? 대륙법계 진압. 여기는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뭘로 넣어놨어요? 112 신고해요. 그럼 이미 지금 사고가 난다면 신고하니까 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진압이죠. 그럼 여기로 가야지. 묻는 건 이걸 물었는데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논리입니다. 자, 외국 경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 중에. 진짜 이거는 반성해야 돼. 진짜 정말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출제자. 어차피 비경찰 공부 안 하니까 이것도 틀릴 것이다. 이거 진짜 이거 기본 중에 아주 노버트 필 1829년 수도경찰법을 만들어서 수도경찰청을 탄생시켰죠. 노버트 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첫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입니까? 1945년이죠. 그럼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개념이 정립된 게 무슨 경찰? 보안경찰의 개념이 정립되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개념이 새롭게 튀어나왔어요? 협의행정경찰이라는 비경찰하고 새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 교수마다 말이 다를 수 있으니까 탈경찰하라고 쓰는 교수도 있고 비경찰하라고 쓰는 교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탈경찰하 비경찰하 다 넣어준 거예요. 교수마다 쓰는 해석이 달라지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요 해병경찰 나오면 해병경찰 나오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돼? 보안경찰 앞에 누가 나와야 돼? 행정경찰. 여기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이런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1차 수사기관은 경찰, 2차 수사기관은 검사인데 대등 협력관계, 상호 협력관계. 알겠어요? 상호 협력관계. 미국. 아니,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좀 웃었어요. 야, 어떻게 답을 알려주냐? 이거 답 알려준 게 해석이에요, 이거. 안 보이죠? 지금도 이게 해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미국은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이죠. 이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하잖아요. 가장 기본이죠. 상호협력, 상호독립관계잖아요. 그럼 지방경찰은 또다시 뭐뭐 있어요? 도시경찰, 도시경찰 한번 나올 때 됐어요. 그 다음에 특별경찰, 읍면경찰, 이런 거 있죠. 군경찰요. 군경찰, 카운티 세리프, 카운티, 군을 말하는 게 카운티, 행정단위 군경찰. 도시경찰이 한번 나올 때, 이거 보세요. 연방, 주, 지방. 그러면 미국은 누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연방, 주, 지방 중에. 지방경찰이 핵심이면은 중앙 집권으로 가야 돼요? 지방 분권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이죠? 이렇게 쉬운 거야. 이 논리를 잡아가시면. 그러니까 비교경찰도 기본적인 건 해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하고 해놓는 건 달라요. 조금이라도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건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라도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배려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사실은 조금 소름 돋았어요. 제가 이 강의를 다 해줬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요거.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안 본 내용 나왔다. 요거 때문에 쫄아버리는 거야. 요거 때문에. 그런데 쫄 필요가 없는데 한번 봐봐. 이거 쫄았어요. 요게 지금 뭐냐면은 국가정보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정보원. 그 전신이 뭐예요? 김재규 정보국, 김재규 정보국장. 그 다음에 안기부라고 그래. 안기부. 요걸 안기부래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요. 왜 내가 이제 요걸 보면서 야, 이런 배경적인 게 시험이 난다. 그러니까 이 배경적인 걸 모르고 암기 위주로 간 사람들 일단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체감 난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설명을 이제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은 이게 설명을 얼마나 딥하게 내가 드렸는지 한번 봐보세요. 재미있게. 1948년도 치안국으로 시작해서 1974년도에 치안본부로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1991년도에 경찰법으로 들어와서 자, 앞으로를 위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잖아요. 국자법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탄생할 때는 경찰위원회 법령특강부터 시작해서 엄청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뭘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게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요게 자치경찰 사무로 바뀐 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바뀌었다라고 내가 그냥 알겠죠?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야 또 한 가지. 여기 경찰법으로 바뀌면서 관청으로 승격됐다고 그랬는데 관청으로 승격되면 경찰청장, 시도청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경찰청장이죠. 경찰서장만큼은 그 이전에 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배경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배경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한국경찰사예요. 한국경찰사 문제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경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는 지금 내무부예요. 내무부 후신이 행정안전부예요. 내무부 후신이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신이 국가정보원이고. 예, 이해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치안본부 소속하에 치안본부가 있고 경찰법이 나오기 전에는 내무부 소속하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폐지가 됐는데 행안부 소속하에 경찰국을 신설했죠. 여러분들.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폐지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행정안전부 밑에
국을 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두지휘 해버려? 행안부 장관이 진두지휘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꽉 쥐어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내무부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법을 만들어서 내무부 외청으로 빼준 거예요. 너네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외청, 관청을 내가 어떻게 사례를 들어주나요? 야, 아들, 딸, 이리 와봐. 이제 너 컸으니까 집 나가서 혼자 돈 줄 테니까 집 잡아서 독립해. 이게 관청이라고 했잖아요. 관청. 네가 알아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생활해. 이게 관청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내무부 소속과의 치안본부의 개념은 아빠 엄마 그늘 밑에서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경찰이. 그러는데 경찰법을 만들어서 야 마! 너 이제 지금 나가. 이게 관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지금 이런 문제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여기 보면 민주화 정치적 중립 확보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반영해서 제정되었다. 뭐가? 경찰법이. 이를 통해서 정부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기구로서 외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네가 심의 의결해서 집행해서 공표도 하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게 외청이에요. 그러나 기존보다 독립성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나 이 말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 전신이 경찰위원회죠. 완벽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안부 장관 밑에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했을 때 제2요구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시험이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지방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경찰이 선거부처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다는 평가. 여러분들 선거부처는 요즘 같으면 어느 장관이 주무장관이에요? 선거를 하면 어느 장관이 주무장관이에요? 선거하면 행안부 장관이 선거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이 안 됐다는 평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논리를 따져가야 돼요.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내무부 외청으로 설치했다 경찰. 그 다음에 안전기획부 이관 안 했어요. 그대로 뒀어요. 남북이 분단돼서 이 당시에는 이관하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대로 뒀어요. 근데 이관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비경찰 안 됐다고요. 그 다음에요.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했다. 그 다음에 치안행정과 지방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 이 치안행정협의회가 이제 지금은 자치경찰 사무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배경을 해드리잖아요. 저 그래서 이 문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름 돋았어요. 이런 문제를 이제 풀고 못 풀고가 이제 또 엄청난 당락을 좌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치법규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것만 딱 잡아놓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자, 법령. 이런 단어 싸움이라며. 요거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방의회 의원들. 요건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이 문제 못 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지방자치법은 이게 기본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 이해됐나요? 이게 기본 틀이라고요. 이제 여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봅시다. 장 나왔네? 그럼 장 나오면은 된장 나오냐? 규칙 나와야 되지. 근데 이미 틀린 거야. 그냥 시험 문제를 볼 때는 그냥 빡빡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 다음을 위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해서 장은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만 문제로 봤을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뭐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 다음에 규칙이 나와야 되냐? 그러면은 장이 없어져야지. 여기 지금 규칙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 왜? 보세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의 의무 부과 이게 침입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벌칙을 정할 때는 맑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벌칙의 과태료예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어디부터 나와요? 벌금. 절대 형은 조례 규칙으로 못 만든다고 그랬죠. 요거 벌써 이미 틀렸어요. 요거 때문에 또 맞다고 슬쩍 확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암기주로 간 사람들은. 절대로 요걸로는 조례 규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을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형. 사형부터 형은 9형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형 절대로 앞에 머리자만 따지 말라고 그랬죠. 벌금, 구류. 과료하고 과태료를 구분해 놓으셔야 돼. 과료는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서 과료는 형벌이에요. 행정경찰에서는. 사법경찰에서는 형사벌이 되고, 두 개는 병과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앞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요 점도 조심해야 되고,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요거는 뭘로만 하면 끝나요? 장만 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 뭐가 있을 때는. 침입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요것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요것도 구별해야 돼.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틀려요. 여러분들, 경찰에게서는 법률, 법령, 법규 구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 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요거 틀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지방에 의결될 때, 요 뭐 암기 문제니까, 예. 오일인 요런 것은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거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잖아. 그러면 위임한 사항은, 위임은 권한이 뭐 된 거예요? 이전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헌법, 법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는, 자, 요거 명령에는 무슨 령이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잖아요. 이게 책이라 이 말이에요. 기본기란 말이에요. 부령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법령에서는, 여기에서 요 법령에서는 요 조례와 규칙에다가 요 조례에다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뭐를 해줬어? 위임을 했으니까 권한을 이전해 줬잖아요. 법령에서 이전을 해줬는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 요것들이 그 위임의 내용과 그 위임의 내용, 누가 누구에게 위임해 줬어? 법령이 조례했다 위임해 줬지. 위임은 권한이 이전됐으니까 받은 사람 수임자는 새로운 권한자 주인이 되지.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법 만들 수 있지. 그런데 조례보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명령의 대통령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야 조례 그거 안 돼. 바꿔. 그거 제한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말이야. 간섭 안 된다 이 말. 이거 간섭하면 위임 위반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사례해 줬잖아.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정리하셨죠? 자, 법원. 너무 쉬운 내용 이것도. 그 다음에 법규명령 나오면 항상 뭐 같이 생각해 주시라고. 앞으로도 행정규칙은 두 가지로, 원칙은 법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법규명령은 관도 구속하고 민도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 요 말을 대내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표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와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요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포괄 위임 안 되고 전부 위임 안 되고, 왜냐하면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이 이전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일부만 위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야, 이게 신뢰보호원칙입니다. 신뢰보호원칙. 이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인데 조금 아쉽다면 여기 출제한 교수님이 행정기본법의 마인드가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요. 행정법상보다는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칙 다툼이 있으면은 판례 의한다. 왜? 행정기본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뭐 하려고 행정법상으로 독일의 이론을 갖고 오냔 말이죠. 우리 건 이제 새로 만들어 놨는데 행정기본법상. 아무튼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 사견.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한다 그랬는데,
법적 안정성이잖아요. 자, 이거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근데 내가 항상 뭘 강조하죠? 봐봐. 여기 나오면은 행정청이 있잖아요. 행정청, 그러면 행정청은 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이 있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됐죠?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관 민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면 행정기본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민을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민의 기본, 행정 기본적인 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행정청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물론 행정청이 기본적인 업무를 행하게끔 행정기본법을 만든 거지만, 그럼 보세요. 이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구성 부분으로서 법적 안정성 뭐냐? 봐봐. 행정청이 하는 일을 국민이 믿었을 때 믿는 만큼 행정청은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잖아요. 둘과의 관계잖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야만, 봐봐, 이제 여기 오답으로 나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헌법은 통치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만드는데 기준이 되는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야, 너 이 법 헌법 정신에 어긋나서 이 법 바꿔, 불일치야,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하면 돼. 신뢰보호원칙은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어? 관과 민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뭐와 관계? 민이 관계 있어 없어? 직접적 관계 없잖아. 헌법이 그 법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이 법은 위헌결정이야. 그러면은 신뢰보호원칙에 적용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쉬운 거야. 보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소거법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이거 헌법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신뢰보호원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민과의 관계인데. 여기는 뭔가의 관계, 법과의 관계이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인크, 중대 명백하면은 무효, 아니면은 취소.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국자법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몇 초 컷이에요? 제가 국자법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든 누구이든 이게 워낙 승진시험에서 한번 나와서 문제가 돼서 협의를 할 때는 무슨 내용이든 누구하고 협의를 해라고 그랬어요. 경찰청장과 협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 요것도 이제 방어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내용이고, 이제 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건 뭐 진짜 이건 1, 2초 컷이래. 1, 2초 컷. 개인적으로 40문제 중에 이게 제일 당황스러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 지문은 마르고 닳도록 배웠던 문제예요. 자, 요거는 책임자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감경사유라고 그랬어요. 1개월. 우리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온 거야. 요게 어떻게 어렵게 나왔냐면은 징계 감경할 수 있는 사유. 모범 공무원 무조건 징계 감경이네. 근데 할 수 없다. 틀렸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조금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봐봐. 모범 공무원에 따라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으면은 감경 사유야.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그래서 이해가 동반되면 이런 문제도 소거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야. 봐봐. 여기까지는 감경 사유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징계 의결의 요구자의 의무 위반 행위가 바로 요거 봐봐. 이런 나쁜 사람도 감경해 줘야 돼?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감경할 수 있나요? 감경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요즘 시험 문제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요즘 시험 트렌드가 이래요. 그래서 옛날은 요약만 갖고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거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툭툭툭툭 살짝살짝 조사하고 바꿔놓고, 보세요. 공적이 있어도 그럼 뭔가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뭐 좀 체감 난도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찰에서는 금양 공유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의심해도 안 봤으니까 몰라.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주빠리가, 야, 주빠리 문자 나온다. 주빠라 반갑다. 주빠리가 서로 다른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를 2가지 이상을 한 거야. 이거 얼마나 죄질이 나쁜 놈이야. 이 중에서 2개 이상 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 아이고, 이것도 상상적 경합도 나오네 또. 가장 중한 것을, 가장 중한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몇 단계? 1단계. 그러니까 정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근데 정직보다 위에인 강등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2단계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정도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찰 규칙입니다. 자, 이 감찰 규칙. 요거 막직자에서 해드렸죠. 예. 감삼칠 기회 쟁쟁하죠. 자, 요것도 이제 안 봤던 사람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뭐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를 받을 때 요 조심해야 돼요. 감찰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키워드가 뭐예요? 민원 접수니까 2개월이고 기관끼리는 1개월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요. 3일 전. 징계위원회는 며칠 전에? 5일 전에. 요것과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21번 봐봅시다. 자, 이 내용도 다른 거를 다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이 문제 접근을 어떻게 제가 해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냐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나오면은, 위원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와 대칭 구조를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딱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상금 심사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나요?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위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기도 없다라고 했고, 표도 그렇게 만들어 놨고.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어우, 쉽게 풀 수 있겠구나. 다른 거 몰라도.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가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그럼 민간인으로 해라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시도청에까지만 있고 경찰서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그래서 여기를 경찰청장 등으로 약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배경이라고요. 그럼 여기 나오면 이제 범인 검거 등 공로다 보상했으니까 보상금 나와서 보상금 심사위원회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경찰서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도. 그래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게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급한다와 있다와 또 구분해 하셔야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경찰청장 등은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 지급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이거는 보세요. 틀리잖아요. 요걸 구분을 잘해라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환수할 수 있다예요. 환수한다예요. 환수한다.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뺏어야죠. 뺏는 방법 어떻게 뺏어? 국세 징수법에 의한 강제 징수 형태로 뺏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굳이 조금 당황스럽다라면은 이 문제를 당황스러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요거는 경직법에
정보, 공공, 요 보세요.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 대응을 위한, 여기는 치안 정보 수집을 위한, 과거에는 치안 정보인데 요거가 요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특징이. 그러니까 공공 안녕에 대한, 그런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이렇게 바꾸치기해서 오답 낸다니까. 안녕에 대해서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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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강조했어요.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자, 사실 확인 나오면은 사실 조회는 관서회장, 사실 확인은 경찰관, 이런 것도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경직법에서는. 수행하는 활동은, 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하나 포인트 하나 잡아 드릴게요. 앞으로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행정청과 민과의 관계냐, 그 다음에 위험 결정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을 해요.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이게 이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위해서 정보 수집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게 사찰도 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해야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요거를 이제 출제하는 교수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이 문제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목적으로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조 2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저 요거 구체적 범위는 요 범위고 요 위에서 요 포함이고, 요거는 그 몇 호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 유지, 당연하지, 필요한 조치 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요런 걸 그래서 암기 포인트가 아니라 배경으로 잡아서 암기를 하시란 얘기예요. 자, 경찰관은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할 때는 수집 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이제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라면 또 좀 애로사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절차법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은 여러분들의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법령특강 열심히 들어보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강 듣는 분들, 법령특강 있잖아요. 제가 헥서에 QR로 박아놨어요. 이번 개정판에 QR로 박아놨어요. 예, 법령특강 그 자료 다운받게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 범위 안 벗어나요. 그 범위를. 안 벗어난다고. 보세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물었잖아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보세요. 구비서류, 미비 등 다른 말로 하자, 다른 말로 위법, 이렇게 나오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런 거는 하자에 뭐를 한다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자 치유 과정이에요. 그럼 하자 치유를 반드시 흠이 있으니까 해줘야 됩니까? 할 수 있답니까? 반드시 보완을 하여야죠. 하자가 있으니까 반드시, 요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시라 그랬습니다. 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 요 보세요. 침익적 처분일 때. 자, 침익적 처분 나오면 자동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침익적 행정행위가 나오면 수익적 행정행위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돼. 왜? 당사자가 지금 행정청의 상대방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미리 통지해야죠. 다만 안전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처분일 때 통지 안 해도 되는 거야. 예외 상황. 맞는 말이죠. 자, 처분 후 요거는 이제 암기 포인트니까 몇 년 내에? 1년 내. 1년. 이게 너무 쉽게 나온 거야, 이거. 이 부분은. 그래서 자, 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의 아버지가 누구? 요런 걸 잘 알아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의견 청취 제도잖아요. 의견 청취 제도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제 요런 것들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는 신속히 처분해서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 민을 위해서 행정절차법이 있는 겁니다. 민을 위해서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요거 해야 되나요? 요거는 요거는 나는 이게 나올 것 같아. 아는 있는데 뭐는 아직 규정 안 돼 있어? 수는 규정 안 돼 있어. 스토킹 처벌법은. 여기 지금 뭐냐면은 경직법에서 형의 감면이잖아.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살인죄 되고, 여러분들 강간과 추행 중에 누가 더 비중이 크고 심각해요? 그래서 강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동, 너무 쉽게 나왔어요. 요거 때문에. 강도 절도 중은 누구? 강도. 요렇게.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웃음 안 나와요? 네, 난 놀랐어요. 살이 그대로 나와서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청탁금지법이든 공직자윤리법이든 둘 다 똑같은다고 그랬죠. 치안감 이상 미 시도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도청장 중에 딱 유일하게 누구만? 세종경찰청장만 경무관이라 그랬잖아요. 세종경찰청장만 경무관. 그럼 다 고를 게 있나요? 앞에 건 누가 다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 들어가고 세종 딱 들어가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틀린 사람은 이거를 공부해 놔서 요거를 애웠는데 이게 틀렸다. 공부 방법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딱 똑 떨어져서 나오는 문제도 이거를 예를 들어 틀렸다 그러면은 이걸 애웠는데 이걸 응용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하는 게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됩니다. 국가배상. 와, 이건 이제 강조 내가 진짜. 보세요.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이거? 요거. 위자료 청구는 새롭게 국가배상법 3조가 새로 추가되어서, 모든 사람은 정신적 유족은 정신상의 피해를 봤다라면 위자료를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위자료 청구도 면책 조항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면책 조항.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간다면 1항에도 불구하고 1, 2항에도 불구하고 면책 조항은 위자료는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거는 연습했다면 쉬운 내용이야. 요거. 알아들었죠? 면책조항이. 그 다음에 이제 오답 포인트 보세요. 국가배상법, 민법에 따르는 손해배상인데 무슨 다른 법에 따르는 손해배상 나오면 이거 틀리는 거고요. 이 손해배상, 요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법으로 요런 위자료나 유족이나 상해연금 요런 걸 재보상 받았다면은 국가배상법으로는 손해배상을 다시는 못 받아먹는다. 한 번 받아먹으면 끝난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센스가 있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열쇠 관리 잘해야 되는데 관리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는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이죠. 공무원에 뭘 따져야 돼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따지면은 구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것도 일반적인 내용이죠. 요거는 위임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보세요. 교통신호기는 누가 설치했어요? 지자체가 설치했죠. 지자체가 설치를 했는데 지자체가 누구에게 관리권을 위임해 줬어요? 시도청장에게, 지방청장에게 위임을 해줬죠. 그럼 위임은 전부를 해요? 일부만 해요? 일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권한은 누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되고, 경찰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경찰관에 봉급을 주는 국가도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위임의 개념 지금 2개나 나오잖아. 지금 보세요. 이번 시험만 해도.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교통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응? 교통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해서 교통할아버지에게 교통정리를 하겠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꽂히면 안 돼.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이게 노인이 위탁받았으니까 교통할아버지는 지금 누구예요? 사인이죠. 사인. 그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인. 근데 공무수탁 사인인데 교차로의 중앙에서 저 봐봐봐. 이게 뭐에 꽂혀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했는데 교통할아버지가 공무를 위탁해서 집행해서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이게 꽂히니까 그러면 뭐 책임 안 져도 되겠네? 넘었으니까. 넘었을지라도 판례는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습니다. 범위를 넘어섰어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넘어섰어도. 알겠어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끝났죠?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심판법입니다. 야, 요것도 이번에는 그 행정심판법, 행정법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령특강에서 그 자료 준 것들 잘 좀 체킹만 하시면은 범주는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는 거 했는데 요게 이제 이미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원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가는데 아니면 행정심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뭐 할 때 가능해요? 위법이나 부당할 때 행정심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처분 부작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미 기출된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요게. 무효동 확인심판. 여러분들 행정심판 딱 나오면 종류 세 가지를 딱 애워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사법부, 행정부의 판사가 행정부에다가 의무이행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건 간섭이잖아요. 그 대신에 뭐를 해? 의무이행심판 대신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동 확인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요거라고 그랬지. 요 봐. 효력이 없으면 무효, 있으면 유효. 이에 대한데 효력 유무. 요거는 무효를 기준으로 잡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행정심판은 종류가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럼 무효동 확인심판 청구 맞는 말이잖아요. 요거는. 그 다음 요거 뭐예요?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칙이죠. 원칙 이게 뭐예요? 집행, 부정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는 집행 정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 피청구인의 행정적인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초의 숫자는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부득이하면은 며칠을 연장할 수 있어요? 63이라고 그랬죠. 63. 그래서 90일이 된다고 그랬죠. 행정심판은 90일, 180일. 행정소송은 90일, 1년. 28번부터는 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는 참 너무 쉬워요. 자, 봐봐. 계층이 많을수록 업무 처리가, 여러분들 계층이 많다라는 것은, 자, 봐요. 자, 결제 라인이 1, 2, 3 결제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암기주로 가면은 버겁다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 1도 안 해도 돼요. 봐봐. 계층이,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 1, 2, 3, 4. 그러니까 결제를 세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결제 기한자가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어. 기한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어. 요거 가지고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봐봐. 계층이 많을수록 결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빨라요? 신속? 아웃.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틀렸지? 자, 그 다음 2번. 계층의 수 하나만 가지고도 돼. 계층의 수와 요것과의 관계. 빨간 걸로 헥스에 그 오답 포인트까지 잡아놓은 거잖아요. 봐봐. 계층의 수.
요걸 계층은 하나, 둘, 세 개 계층이라고, 요거 이제 결제라고 하지 말고, 요걸 이용해 먹을게, 요게 이용해 먹을게, 하자의 전환. 요게 써먹을게. 그럼 봐봐. 계층이 요 33명, 33명, 33명. 그럼 34명은 100명이야.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니까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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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이야. 그럼 봐봐. 계층의 수가 3개 계층이고 계층의 수가 4개 계층이면은 계층의 수가 적으면은 통솔범위는 33. 계층의 수가 4개로 수가 많아지면은 통솔범위는 25이지. 그러니까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은 통솔범위는 줄어들고, 계층의 수가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은 통솔범위는 줄어들고, 계층의 수가 줄어들면은 통솔범위는,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반비례예요, 정비례예요? 그 다음 이런 것도 문제야. 봐봐. 분업화의 원리에 의하면은 분업화가 안 될수록 그럼 분업화가 적어질수록, 여러분들 자식이 많을수록 갈등이 많아, 자식이 한 사람일수록 갈등이 많을수록 옛날 속담에 자식 많은 집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똑같아요. 분업화가 안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쉬워. 분업화가 많이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암기해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렸던 사람들은 지금 이 방법 위주로 공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조정과 통합이 올립니다. 이 질서 정연하게 표현하고 조정과 통합이 올리잖아.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아이고, 계급제와 직위분리주의.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역관주의 나오면 뭐? 실적주의. 계급제 나오면 직위분리제. 요걸 탕탕 털어서 어떻게 공부해라고 그랬어요? 경찰, 직업, 공무원제도. 두 문제가 나온 거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딱 백지노트 요거 한 방에 끝내버린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계급제는 사람 중심. 그래, 일반 논리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자, 일반적인 교양과 능력을 가진 특정 전문성을 띠면은 직위분리제입니다. 가진 채용에서 신분보장과 함께,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고 무슨 형을 취해요? 폐쇄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서 능력이 키워지고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대응 능력을, 자, 신축적인 대응 능력, 종합적, 그러면 우리 경찰 공무원 그러면 뭐 생각하면 돼? 1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는 전부 생각하시면 돼. 왜? 평생 직장이니까 계속 1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요거 생각하시면 요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고, 그렇지. 여기 이제 전문화의 원리에 잘 맞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맞았어요. 시험 유형이 요즘 요래. 딱 맞게 해놓고 살짝 틀어버려. 요즘 시험 유행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지만, 요게 때문에 틀렸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잖아. 왜냐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책임과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암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급제는 폐쇄형, 순경부터 들어갔어. 그래서 인사배치가 자유롭지 않아요? 아니 약간 기스난 거야. 답 알려주고 있어요. 답 알려주고 있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미 여기서 감 잡아야죠. 인사배치 자유롭잖아요. 여기로도 가보고 저기로도 전보잖아요. 전보. 보직 바꾸는 거. 요거 때문에 틀렸고. 직위분리제는 개방형 좋아.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암기한 사람들은, 암기주로 한 사람, 요게 눈에 들어. 뒤에 뭐 알 바 없어. 그냥 맞았겠지 뭐. 숫자 고르기인데. 자,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배치가 자유롭다 그러는데, 여기는 직위분류제는 뭐예요? 딱 한 곳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직위분리제 대표적인 뭐예요? 국수본부장이 직위분리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2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국수본부장도 해보고 차장도 해보고 그럽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틀렸어요. 직위불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면 맞았어요. 여기까지.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 연봉제 개념이지. 그런데 직무 분석, 이야, 문제 기가 막히게 내놨어. 직무 분석이 정말 중요한 게 직위분류제잖아요. 그런데 딱 해놓고 통해서 부서 간 협조 조정이 어렵다 해야 되는데 용이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계급제잖아. 왜? 1년 단위로 좀 보직을 바꾸니까 그전에는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다 교통과에 가면 교통과에서 생활안전과에 업무 협조하려면 얼마나 쉬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경을 알아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아두면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이게 논점을 잡아가는 거니까. 왜 이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 VLA 무슨 이론? 과정이론 넘어가는 거야. 적절한 거니까. 자, 다음을 위해서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 무슨 단계? 5단계 단계 이론이 생, 안, 사, 존, 자. 하위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가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했으니까 틀렸잖아. 요런 내용. 맥그리거. X 이론 맞아. 맥그리거. UFC. X 이론인데 인간은 부지런하다. 긍정적 표현했잖아. 무슨 이론이야? Y 이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엘더퍼 E R G. 요거 영문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스턴드 딜레이디드니스 크로우스. 알겠어요? 존재, 관계, 성장. 존재, 뭘, 크로우스. 생존 존재해도 되겠네, 여기는. 억지로 쓴다라면. 그 다음에 요거는 존경이 아니라 관계, relatedness. 영문으로 항상 써봐야 돼요. 요거 꼭 써보셔야 돼. 다 써줘버리네? existence. 아이고. 일몰법. 행정부가 제정했어요? 그러면 요건 무슨 법이에요? 행정입법이죠, 요건. 그죠? 근데 일몰법은 누가 만든 법이에요? 국회의원이 만든, 입법부가 만든. 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정부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중요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계획예산, 장기계획, 단기계획, 일관성, 합리성을 제기할 수 있고, 성과주의는 단위원가에다가 업무량을 합하면은 예산액이 나오는 것이니까 국민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왜? 예산액이 많이 나오면 업무를 많이 했네?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 업무는 경직성 경비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과주의는. 그런데 품목별은 품목, 월급 얼마, 수당 얼마 이거 책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품목별은 인건비, 경직성 경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어때? 아이고. 자, 공란 남았으니까. 백로 쓴 사람은 이거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2문제 풀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렇지, 봐봐, 이거 했잖아요. 역관주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적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직업, 공무원 제도와 실적주의, 그 다음에 계급제, 직위분류제 나오면은 직업공무원 제도와 친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급제와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 제도와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개념이 같은 게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삼는 게 안전성과 개성성을 유지한 가장 쉬운 표현으로 나왔어요. 가장 쉽게. 사실은 이번에 좀 그 점수가 안 나온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진짜 열심히 했지만은 점수 안 나온 분들은 정말 공부 방법 고민하셔야 돼요. 요런 문제는 사실 이번에 고득점이 되게 많아요. 2개 틀린 사람, 하나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 좌절감을 느낄까봐 이제 그런 말들은 제가 안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공부의 방법을 좀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가 10월부터
제가 까먹었네. 말을 안 했네. 못했네. 경찰학 관리반을 내가 운영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딱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날 할 거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은 경찰학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상세히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자, 공무원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왜? 평생 직장이니까 철밥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령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상 우리 제한하고 있잖아요. 뭐 18살 이상 이상 되어야 된다. 40 이후로는 시험 볼 수 없다. 연령 제한하고 있잖아요. 등으로 공직 임용 교육인 등을 제약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강력한 신분보장이니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신분보장 받으니까 내가 징계 받지 않을 정도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적당히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가 어려워요? 행정통제나 책임 확보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요런 문제 때문에 무슨 주의가 나오게 됐다고? 역관주의가 나와서 그냥 확 갈아엎어버리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문제가 있고. 통제. 자, 이 보세요. 내부 통제했는데 국회 예산 심사는 예산 심의권이니까 사전 통제이면서도 외부 통제잖아. 그럼 내부 통제는 뭐만 있어? 청문감사관제도, 훈련권, 직무명령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훈련권 내부 통제이지만 이거는 외부 통제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걸 틀린 거예요. 하나는 외부 통제, 하나는 내부 통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권, 국가경찰위원회 뭐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거 그냥 밑에 볼 것도 없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여기 좀 국가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통제이면서도 민주적 통제. 좋아요. 자, 국정감사조사는 이미 어떤 일을 진행한 난 다음에 감사나 조사니까 사후 통제이면서 외부 통제. 그 다음에 경찰청장 국가경찰 임명권은 요거는 뭐에 의한 통제? 행정 통제이면서도 외부 통제다 이 말이에요. 다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청포도금 하양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배웠던 사람은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요번에 물론 이제 합격 점수이지만 이 학생이 있었어요. 7문제 중에 6문제를 맞췄대. 자기 강론이 약한데 딱 요 문제 말하던데, 요 문제도 딱 자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강조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 화양료 운반하는 사람은 행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슨지 발송지 출발하는 곳에 출발하는 관할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출발을 해야 되니까 화양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발송지. 근데 이게 출발하는 곳, 요걸 딱 하나 알았는데 이게 오답으로 딱 나왔다는 거. 요거 맞췄다는 거. 이게 관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7개 중에 6개 맞췄다는 거예요. 92.5. 이게 그 관운이에요. 그게 7개 중에 딱 이런 거 하나예요. 다른 건 모르겠다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우리 어떻게 했죠? 요거 제조호가는 어떻게 했지? 상김 제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죠. 상김 제조하지 마라. 맞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청포도금 판매소마다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경비업법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할 때 경비업법은 주사무소만 내면은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돼. 이전이나 폐지나 또 다른 지방 분소를 내도 주사무소에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이전하거나 이럴 때는 시도청장에 신고만 하면 되고. 근데 여기는 판매소마다. 자, 폐지하는 경우에 서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때 조심해야 할 거는 폐기하려는 경우이니까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과정에 생긴 화양료니까 폐지하려는 곳의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요것과 요거는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체감 난도가 어려웠을 거고 아는 사람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훈련했던 사람들은 쉽게 풀었지만 이것도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범죄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직계 좀비속 핵서 100% 다 있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거 유족, 장애, 중상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사촌 이내에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사촌 이내 같은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요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딱 넣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폭행, 협박이나 모욕 등에 해당되면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데 과도한 폭행이나 중대한 모욕을 하면은 전부 지급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요거요. 요 과도한 중대한 나오면은 전부가 되고 아니면은 일부를, 이게 일부가 되려면은 요거 과도한 빠지고 중대한 요거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동학대 범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요것도 아동학대. 자, 여기 뭐 공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걸 조심해라 그랬죠. 앞으로를 위해서 간접적은 안 들어가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우리가 아동학대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가아스를 동시에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나오죠. 가아스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자,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요 사람들 응급조치를 현장에 출동하죠. 그러면은 여기 장, 여기 지자체 장이 서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도록. 장이 장에게 요청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청받은 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가 발생해? 의무가 발생, 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해요 그랬어요. 응해야 된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요 주어가 있고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아동학대는 응급조치를 하거나 그 다음 조심한 용어가 뭐 있죠? 긴급 임시조치가 아니라 긴급 응급조치라고 표현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가아는 긴급 임시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가아스 아동학대는 둘 다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의무. 응급조치는 72시간 이내,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는 몇 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그러면 가아스, 요 스토킹은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 나머지 요 둘은 긴급 임시조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관할 관서장이나 지자체 장, 그 다음에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자체 장이 관할 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 결과보고서를, 요거 큰일 났네. 이 10일 이내면 아동학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송부해 줘야 되죠.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동학대 피아동으로부터 72시간 응급조치 72시간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휴일 토요일은 몇 시간 넘어갈 수 없다고? 48시간.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핵심은 필수 요원은 1시간, 일반 요원은 2시간. 그 다음에 비상부 발령권자는 상황이 종료된 즉시 해제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 작전 준비태세 그렇게 암기 많이 했죠. 갑, 을, 병, 경계 강화, 요게 작전 준비태세잖아요. 요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 50, 30이잖아요. 정착근무. 그 다음에 요 정착근무, 정위치. 그 다음에 정위치, 지휘선상. 여기 지휘선상.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여기는 경력동원도 없고 근무 형태도 없어요. 작전 준비태세는. 요거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는 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만 알면은 작전 준비돼. 경력을 동원하고 벌써 틀렸잖아. 경력 동원은 어디까지만 가능해? 카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틀리면은 경비에서는 그럴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왜냐면은 아마 작전 준비태세를 분명하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데 가불병 경계강 작전 150, 30만 열심히 외워놨어. 그런데 답은 못 골랐어요. 그건 무슨 공부야? 아무 필요 없는 공부지. 써먹지를 못하는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 없이 공부하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경비, 작전, 재난, 안보, 수사, 교통인데 여러분들 그 표에 보면은 표에 가불병, 가불병, 요게 이거야.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뭐 엑스하고 연동이 안 되면 그 공부 잘못된 거라 이 얘기예요. 지금 감 잡았나요? 요거 청청모 풀 때 제가 이게 한번 나올 때 됐다라고 제가 탁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자, 요겁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으로 영상 찍혀 있으니까 총총모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설명 들어가 있으니까 3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 다음에 법정 긴급자동차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5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시도청장이 지정을 해주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6개. 간주가 되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게 간간히 나온다고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 봐봐. 요거는 오리지널 긴급자동차이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이야.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긴급차 같이 보이는 게 이런 것을 법정 긴급자동차래. 그럼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 자동차 중 범죄 수사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정 긴급자동차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민방위 업무, 도로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이런 것은 평상시에는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유사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긴급자동차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성질상 보면 신청을 하게 안 생겼나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면 시도청장이 재량이 있는 거예요.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요런 게 2가지 요런 게 신청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소. 요 누가 봐도 이 긴급자동차, 법정 긴급자동차이죠. 그 다음에 국내, 국내, 이런 것들이 법정 긴급자동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2가지. 2가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앞으로도. 탈부. 요거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내용들이에요. 워낙 많이 푸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요령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면 주무장관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국가정보원장이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주인 뜻 여기에 통일부 장관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은 뭐와 뭐를 대칭 구조로 연습 많이 해라고 그랬어요.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의 위치 파악만 잘해두면은 문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같이 뭐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의 협조 요청하는 거, 요런 것들인데, 요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범죄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사무장 1년 가장 쉬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음을 위해서 요 상호보증, 상호주의. 보증이 있으면은 범죄 인도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시효가 계속되면은 불리한 처분이라고 해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요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네, 안 나면 나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 열등의식 갖지 마시고, 방법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 이게 잘만 잡으면 경찰학은 6개월에서 8개월이면은 고득점 충분히 나올 이런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방법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오늘 강의를
한번 이렇게 이제 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저 문제를 왜 틀렸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